네. 뭐 지난 그 작년 한 해는 당선되고 나서 네. 국민들이 저에게 위임하신 권한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 그 중에서도 구청장이 직접 챙겨야 될 5대 전략 과제라 그래서 예. 어르신 공로수당,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 예. 그리고 도심 산업 활성화, 그리고 문화 르네상스 추진, 그리고 끝으로 동정부 사업 추진, 이렇게 5가지 전략 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들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과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구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5대 전략 과제를 실행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무래도 내부적인 준비를 많이 하는, 그래서 비전 포럼, 비전 스쿨 이런 걸 통해서 중구에 대한 그 구정 목표하고 5대 전략 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걸로 좀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많았고요. 올해는 직접 발로 뛰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님은 좀 언짢으셨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은 서울시로부터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도시계획 승인권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관계가 시정이 구정이고 구정이 시정이라고 할 정도로 밀착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 그늘망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뭐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질타했다기보다도 우리 중구가 그동안 구민들이 바람이라든가 구민들의 요구에는 좀 다소 늦게 반응하면서 상급 기관이나 상급 단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공직자로서의 스스로를 돌아보자고 하는 문제 제기였는데, 그 문제 제기 메시지를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시 공무원들에 대한 그 메시지로 전달되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그 주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된 구정들, 예전에 우리 중구가 주로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도시에 대한 그 시설물들을 많이 건립하는 쪽으로 구정이 잡혔다고 한다면, 보수 정당들이 전반적으로 방향이 좀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진보 정당이, 민주당이 구정을 책임지는 것은 그 차가운 토목과 건축보다는 사람을 위한 그 복지라든가 교육 문화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한 따뜻한 구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변화들을 빨리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귀담아 듣는 구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과정이어서요.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은 다소 낯설어하고 우리 주민들은 좀 반가워하는 그런 지난 그 구청장 활동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느낌은 우리 7, 8, 9급 그 공무원들은 변화에 대해서 다소 호기심, 신선하다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고, 팀장급 이상들은 젊은 청장 와서 어지간히 성가시게 하네, 네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보자라는 식으로 약간은 좀 변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당이 사실상 12년간 구청장을 해오셨고 중간에 잠깐 진보 정당이 민주당이 했었는데 선거법 문제로 6개월 만에 중도 하차하셔서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12년간을 보수 정당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정의 철학과 비전이 아까 말한 시설 건립이라든가 지원 이런 쪽으로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방향을 바꾸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지방정부, 구청의 역할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 서비스들의 품질을 높이는 거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공 서비스의 수요도 주민들의 수요로부터 출발하자, 그리고 전달 방식도 주민들과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전달하자, 그리고 구정의 주요한 업무를 복지, 문화, 교육, 건강 등 주민의 공공 서비스 수요로부터 출발하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 공공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려면 그 서비스를 시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로 대우받아야 그들로부터 최고의 서비스가 나온다 생각을 해서요. 제가 재임하는 동안 4년 안에 우리 중구청 공직 공무원들의 처우라던가 그다음에 그 복지 후생 이런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최고의, 서울시 지금 중하위권인데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의 결과가
공공 서비스에 행정의 서비스 질도 높이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예전에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대해줘서 제가 인기가 있는 구청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의회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정당 국회 보좌관도 오래 했고 예. 정당에도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구정의 양대축이 집행부인 구청과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하는 의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면에서는 전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 질의 과정에서 예산이라던가 그다음 정책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된 그 의원들의 지적들, 특히 야당이든 여당이든 여야를 불문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의회 밖을 나와서 한 번도 감정이라던가 뭐 이런 서운해한다던가 가지지 않고요. 의회에서는 하여튼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그 관행, 그 낡은 관행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회도 좀 변화되고 우리 집행부도 좀 변화해 나가자. 그래서 의회는 의회답게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해 나가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은 사실은 뭐 일거양득 도랑 치우고 가지 잡는 건데요. 정부가 아시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의 기초 생활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 중에서 젊은 시절 산업화라던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썼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그 도시 최저생계비가 현재 50만 원인데 그 50만 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도시에 살던 농촌에 살던 간에 그 최저생계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기초연금을 도입했는데 재원 관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소득분이 하위 70% 상위 30%는 제외하고 70%만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금액도 최저생계비는 50만 원을 못 미치는 20만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만 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4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3년간 30만 원 수준으로 높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인 20만 원에 부족한 상황이죠. 우리 중구는 특히 65세 인구 비율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85세하고 독거노인은 가장 빈곤율이 높고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도심에 있는 구가 그 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맞는 숙명인데요. 그래서 우리 중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가용 예산, 특히 도시의 그 시설 중에서 토목 건축에 과도하게 관성적으로 진행되었던 비용들을 줄이고 그리고 구청장 되다 보니까 청장 낯세우기 위한 전시성 형식적인 행사를 그러니까 한 22억이 넘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해서 재원들 한 150억 정도를 만들어서 중구 자체의 비용으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드리자. 그것이 중구의 현재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중구의 현안이기도 하고 또 정부가 빈곤율과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확대해 나가는 정부의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일석이조의 효과, 도랑도 치우고 가지도 잡는 거라고 생각해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 가서 많이 듣는 얘기가 중구는 서초구하고 0.1% 차이밖에 안 나는 재정 자립도가 1이어서 돈이 많아서 그 돈 펑펑 주는 거다라고 일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구청장님은 중구라고 쓸 돈 써야 될 데가 없겠냐. 결국은 저것은 기관장이 어떤 복지를 할 것인가. 자기자치단체에 맞는 중구형 복지를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특히 중구는 어르신들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토목 건축 재원이나 관성적인 사업들을 줄여나가고 결단해서 만들어낸 거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돈이 많아서 그 사업을 했다기보다도 재원들 중에서 기존에 관성적으로 지급했던 예산들을 저희가 연구해서 아끼고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한 거라서요. 저는 좀 중구 같은 경우는 그 가장 큰 현안이 어르신들의 이 빈부격차가 심해서 어르신에게 집중했다고 한다면 25개 구청 서울시나 전국의 200여 개의 자치단체는 자기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은 저는 다른 예산을 그 허리띠를 좀 졸라맨다라면 굳이 15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아니어도 단돈 1억이든 단돈 몇 천만 원이든 그 구에 필요한
자기 구형 그 복지 사업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건 결국은 복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우리나라 그 도시 개발은 도시정비 촉진법이라고 하는 그 도정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사람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의율이 75%, 지주들 동의가 75%가 되면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25%에 대한 강제 수용권도 주고 있고,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특별한 그 대책을 조건으로 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사업 승인 인가라던가 관리 처분 계획을 할 때 그 행정 시간을 그 충분히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발하는 시행업자하고 지주들과 거기에 있는 그 임대하고 계시는 그 세입자들과 충분한 그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할 것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 그 지주들이 개발업자를 선정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세운정비 촉진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하위 기관인 구청이 사업 시행 인가를 제 전임청장이 내주셨고, 제가 그 관리 처분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은 이미 관리 그 승인까지 나고 처분까지 난 개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다만 거기에 그 세입자로 계셨던 도심 산업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대체 부지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직 사업 시행 인가만 났거나 관리 처분까지 이르지 않았고, 또 내지는 사업 시행 인가도 나지 않고 그냥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곳은 이런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도심 내 제조업들 집약단지인 서울 메이커스 파크라고 하는 이전 부지를 만들어 공공에서 제공함으로써 개발을 원하는 분들의 요구하고 그대로 머물고 싶은 도심 산업이라든가 노포 유명한 음식점들이 세입자로 계신 분들의 갈등들이 가급적이면 극단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공공에서 이런 그 도심 산업에 대한 집약 집중 단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논리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산업적 경쟁력이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의 근간이고 강북의 경제 발전의 원천이었던 도심 산업이 사양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 경쟁력 있는 부분,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산업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중구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서울 메이커스 파크를 을지로 일대에 부지를 조성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요. 그런 중장기적 계획과 함께 단기적인 당장 그 이전해야 될 분들에 대한 대체 상가라 대체 부지 만드는데 같이 의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동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통기타 하면 명동이고 영화 하면 충무로였는데 지금은 그 외국 관광객들의 싸구려 쇼핑지로 전락해서 외국인들이 안 찾았습니다. 우리 세대들이나 종로나 을지로 일대에서 그 퇴근 후에 50대나 그렇죠. 소주 한잔 하지 요새 젊은 20, 30대는 명동, 충무로, 을지로에 오질 않습니다. 거의 뭐 중국인들이 판을 치고 그렇죠. 홍대 앞이라던가 청담동, 압구정동 이런 데로 가지 안 오는데, 그 이유는 중구가 오래된 도심으로 남대문도 있고 그다음에 명동도 있고 남산도 있고 이런 하드웨어는 많으나 실제 즐길거리, 볼거리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구 내에 예술을 하고 문화하는 분들의 그 창작 공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공간, 주거 공간들을 우리 공공에서 싼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그 문화예술인들이 그 생활할 수 있고 작품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주고, 거기에 조성된 분들이 명동으로, 충무로로 그리고 뭐 남대문으로, 남산으로 그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교두보 역할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명칭을 과거의 명동의 문화, 충무로의 문화, 대중문화 선도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중구에 거주하고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공간 문제를, 도시에서는 아무리 문화정책을 부르짖어도 공간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문화의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관광과에도 여기 문화 생태계 팀을 만들어서 그 생태계 핵심은 공간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서울시도 도시계획
구역이 정해지면 그 고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재량권을 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고도 완화 문제는 일단 그 기존의 자연환경과 그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미래의 유산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는 측면하고, 또 한 측면은 이것이 급속도로 풀렸을 때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오랜 동안 자신의 재산권을 남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북한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침해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건축 기법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는 현실화시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나 좀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는 그 북한산이나 남산 일대 사는 구들과 그리고 시의원들과 함께 그 협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다만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는 현재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폭등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좀 그 일정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즈음에서 고도 제한 문제가 본격화될 것 같고요. 지금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면 위에 본격화되기에는 그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미묘한 현실적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동산 그 남산 고도 제한 문제, 북한산 고도 제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현실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36개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전적 그 문제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은 전통적인 도매 소매업들은 거의 그 설자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한 그 유통과 소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변화, 네,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과거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렵고요. 거기에 순응하는 분들은 지금 뭐 엄청 그 경제적 비중과 매출들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우리 산업 질서들도 시장에 따라가야 되는데 소자본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따라가고 있지 못한 문제 때문에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연착륙하고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0,000원에 합의했고, 심지어 그 특정 후보는 12,000원까지 하겠다라고 공약했고, 사회적 합의가 선거를 통해서 됐던 문제인데, 저는 그 문제는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가치가 부여돼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지방 정부가 그분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들, 업종 전환이라던가 재취업이라던가 실직했을 때의 기간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의 자영업자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문제만으로 국한짓기에는 유통질서의 급격한 변화 앞에서는 그 말이 저는 설득력 갖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타협하는 것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시대적 가치와 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 병역 비리가 고위층에서 일상화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반칙과 특권을 중단해달라고 그랬고, 지금의 정부는 촛불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주권들에 반하는 정부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정신에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 포용적 복지의 핵심은 저는 사회공공 서비스들을 확대해 나가서 행정뿐만 아니라 복지의 문제까지도 국가가 이제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큰 정부의 방향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공공 서비스가 사회적 일자리로, 공공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세밀한 집요하고 아주 끈질기고 악착 같은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우리 삶의 변화에 깊이 있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정부에서도 얘기했었고 서울시장님도 얘기하고 있는데,
공공 서비스가 위탁되어진 국가가 해야 될 이 업무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위탁해서 현재는 그분들의 개인적 헌신에 의해서 많이 운영되고 그분들의 실질적 임금이라던가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직률이 아주 높은 것만 보더라도 개인의 희생을 좀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저는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공서비스 복지에 대한 그 품질들을 또 높여나가면서 또 거기에 참여하는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원칙들은 지금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우리 그 세계 경제 규모 6위의 우리 국가에서는 이제 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복지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국가와 공공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해서 일정하게 일반적인 성장론에 타협하지 말고 이 원칙들을 분명히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성과가 있던 다소 부분적인 오류와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그 다음을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 처음 정책적 국정적 철학 기조를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타협해 버리면 평가의 지점조차도 모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는 실패한 좋은 타협한 좋은 정책보다는 오히려 원칙을 가지고 실패한 정책일지라도 교훈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그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차분하게 국민들과 함께 합의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 겪으면 좋겠다. 초심을 잃지 말자.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칙을 지켜나가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는 어쨌든 구체적인 실행에 정책 실행에 있어 가지고는 보다 더 세밀하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해라. 예. 지금 이 말씀을 특히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촘촘하지 못한 문제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오히려 그것을 후퇴하자고 하는 보수 정당들의 문제 제기가 저는 대중 추수이고 그 인기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보고요. 애초에 대통령 선거에서 용기 있게 얘기했던 사회적 합의 그 정신을 야당이 더욱더 지켜나가야 되고 새로운 유통 질서에 맞는 그 사회 안전망들 경제 안전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여야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그것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